안녕하십니까. 저는 알란 트레이커프라고 합니다. 비영리 재단인 The Leaf Coalition, 리프 연맹의 CCO로 있습니다. 수년 전에 이제 네덜란드 정부의 주도로 인해서 생겨난 국제 연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산림 파괴를 막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저희 리프 코얼리션의 저희 이제 리프 얼라이언스는요. 산림 금융을 가속함으로 인한 배출량 감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저희 연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림 금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산림 황폐로 인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요, 전체 온실가스의 10%에 달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국 전체 면적의 육박하는 산림이 매년 사라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계산을 해보면은요, 15분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해당하는 면적의 산림이 소실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열대 우림의 산림이 소실될 때마다 저희는 거의 15분마다 10만 제곱미터의 CO2가 더 배출량이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산림 황폐를 막는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구 평균 온도를 1.5도씨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씨 이하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산림 황폐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시게 된다면요, 지금 저희가 약 41기가톤, 그러니까 410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매년 배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주요 원인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산림 황폐화가 6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이 산림 황폐 속도를 77% 줄이게 된다면은요, 거의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기가톤에서 1기가톤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제 참석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전력 산업과 함께,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 있는 분야에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12기가톤에서 3기가톤으로 줄일 만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다면 해낼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 원인들을 보게 된다면은요, 5개의 그런 커머더티가 원인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 6기가톤의 그런 산림 황폐를 막으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면요,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인데 어느 한 주체의 힘만으로는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숫자를 알려드렸는데 결국 숫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과 그리고 이 생물 다양성 종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생물 다양성 위기가 닥쳤습니다. 지금 생태계에서는요, 저희의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서 그리고 온난화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그래서 더 그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생태계 위기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개의 위기를 한꺼번에 해결을 하려고 해야만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이 열대 우림을 보호하지 않는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또 잃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이제 굉장히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만 이 2개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리프 코얼리션, 리프 연맹을 우리가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게 민관 협력을 통해서 시민 사회도 함께 참여를 해야만 저희가 열대 우림의 소실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리프 코얼리션에 대해서 추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델을 보여드리면요, 일단 이제 기업이 매수자로서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면은요, 저희 리프 코얼리션에 참여하고 있는 전 세계 기업들의 이제 로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매수자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들이 이제 매수하는 것이 바로 배출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년치를 미리 매수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열대 우림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이 배출권을 5년 전부터 미리미리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후원국들이 있습니다. 후원국들이 정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가격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의 보증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노르웨이, 영국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이제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요. 열대 우림국에서 열대 우림의 소실을 막을 만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막을 만한 분량만큼 이들 후원국들이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 지구의 날에 지금 10대 기업과 그리고 세계의 그런 국가 정부들이 힘을 합해서 리프 코얼리션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1억 톤의 배출량 감축 크레딧 배출권을 지급 보증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그 돈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이 레드 플러스 기준을 충족시켜서 열대 우림의 소실을 막은 열대 우림 국가들에게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매수 보증을 또 여기 후원국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머전트라고 하는 비영리 기구가 있습니다. 이 비영리 기구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돈을 주게 되면은 그 돈이 열대 우림국들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대 우림국 중에서 5년 동안 열대 우림의 소실을 막게 되면은 그 국가들이 이 돈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이 후원국들의 보증을 받아서 체계적인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교육이나 그러면 인센티브 등을 시민사회와 함께 조직을 해서 이것을 이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형태의 그런 그 감시 체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을 조합을 해서 산림의 소실을 황폐화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이 열대 우림국에서 배출량을 줄이고 그리고 산림 소실, 산림 황폐화를 막아서 그를 통해서 발생되는 배출권이 있다면 그 배출권을 이들 기업이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공 사례가 있는지 제가 나중에 또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ER 그 배출권 건이 있습니다. ER 크레딧이 있는데요. 그 ER 크레딧을 기업에서 매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기업들은 이것을 매수함으로 통해서 바로 산림 금융이라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 돈이 이제 열대 우림 국가들이 주어져서 열대 우림의 황폐화를 막는 데 쓰여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법 관할권 기반의 이제 접근법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프로젝트 기반 접근법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프로젝트 기반의 크레딧을 구매를 하셨겠죠. 물론 이것도 또한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6기가톤에서 1기가톤으로 줄여야만 하는 이제 엄청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규모의 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프로젝트에만 기반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한 국가 그리고 사법권 내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규모가 큰 접근법을 취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아니면 후원국들 같은 경우 이들이 하나의 사법권 내 그리고 하나의 국경 내에서 여러 가지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지원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저희가 하나로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한 국경 안에 있는 사법권 안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를 총괄해서 관할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생태계를 보존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토착민 부족들과도 함께 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트 트리스라고 하는데요. Architecture for 레드 플러스 트랜잭션의 제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 산림 황폐화를 통한 배출량 증가를 막는 레드 플러스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해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아키텍처가 아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트 트리즈의 기준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소실이나 유출을 막게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그런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해서 이
일반적으로 관할권 기준의 접근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 관할권 기준의 이제 접근 방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그 베이스라인이 저희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요. 이 각각의 관할권 내에서 크레딧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정부들과 함께 이 그 이니셔티브를 시작을 하게 될 때는요. 이제 5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년 전 2017년부터 저희가 어떻게 이 산림 소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피해가 이 각주 그리고 국가별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통해서 저희가 기준선을 도출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5년 동안 이 저희가 열대 우림 국가들, 그러니까 우림을 가지고 있는 이제 국가들이 자신들이 이제 산림 황폐율을 줄이게 되면은 그만큼의 이제 크레딧을 얻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산림 소실 속도를 2% 이제 늦추어서 그리고 그거를 감소하게 됐다면은요, 그만큼 2%의 이제 배출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희 헥타르 기준으로 해서 산림 소실 속도가 이제 2% 줄어들게 되었다. 그래서 2% 정도가 이제 늘어나게 됐다면은요, 그것으로 해서 크레딧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실을 막게 되는 기준 자체가 점점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1년부터 2년까지는 2%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좀 더 높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산림 황폐화 자체를 이제 막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구매한 리프 크레딧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리프 크레딧은요, 이 탄소 중립으로 향한 길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약에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그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피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보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배출량을 줄인 것에 대해서 보상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1.5도씨로 지구 평균 상승 온도를 1.5도씨 이하로 막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이제 크레딧을 통해서 그 기업들이 자신들 스스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이제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파리 협정에 따라서 그래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리프에서 이들이 이제 기업들이 구매하게 된 크레딧이 있을 때, 만약에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그 자신의 그 공급망 사슬에서 가치 사슬 내에서 제대로 뭐 배출량을 줄이지 못했고, 그리고 배출량 감축에 대한 대안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요, 이들이 이제 리프 크레딧을 사서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도 제공을 해서 상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른 쪽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한 2030년 2045년 정도로 이제 목적을 이제 저희가 삼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이제 저희가 탄소 중립을 이제 이루어나야 한다는 여러 가지 이제 목표들을 각 국가들이나 기업들마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만약에 배출량을 원하는 만큼 줄이지 못했을 경우에 기업들이 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리프 크레딧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자로서 사실 리프 얼라이언스에 등록하게 되고 그리고 합류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많은 그 기업들을 참여시키고 싶지만 기준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5개 주요 기준들이 있는데요. 여기 기업들이 5가지 분야에서 특정 기준을 충족을 시켜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제 크레딧을 구매를 하고 있다면요, 이들이 SBT나 아니면 그에 해당하는 목표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2.5도씨의 그런 지구 온도 평균 상승 온도를 2.5도씨 이내로 제한을 하려면은 그것이 시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필요한 중간 목표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SBT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이 최종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올바른 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코프 1, 2, 3 이 모든 것에 대해서도 만족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스코프 1에서 시작을 해서 그리고 2, 3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UN Race to Zero에 대해서 이제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 프로토콜을 이제 맞춰야만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탄소 크레딧에 대해서 이제 공시를 해야 한다라는 이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레딧을 구매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탄소 감축에 대해서 이것을
그 자체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것에 대한 그냥 하나의 대안적인 개념으로 크레딧을 활용한다라는 것을 주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제 아시아의 아주 많은 기업들이 이 SBTI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맞죠. 그리고 북미에 있는 기업들도 이제 여기에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정쯤이죠. 그런데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과반수 이상의 이제 기업들이 뭐 사실 이제 일본과 그리고 그 외 이제 지역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 좀 더 많이 참여를 해서 많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실 전체 아시아 지역에서 참여 비중이 2%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일본보다도 이제 훨씬 적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의 2%만이 이제 한국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상위 20대 기업들을 제가 꼽아봤습니다. 매출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요. 이 중에서 이들 기업과 그리고 이들 기업의 그런 자회사들 중에서 25%만이 SBTI를 설립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20%가 이제 UN 레이스 투 지로에 가입을 했고 그 25%가 SBTI를 이제 설정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20대 기업들 중에 이제 5%만이 지금 저희가 내세우고 있는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좀 더 이제 한국에서 증가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른 한국의 기업들도 SBTI와 UN 레이스 투 지로에 참여하도록 제가 이제 독려를 정말로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리프를 가입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프 코올리션 같은 경우에는 최대의 이제 민간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서 만든 최대의 국제 연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26차 당사국 총회에서는요, 이 리프 코올리션에 거의 7개월 만에 10억 달러의 그런 자금 지원이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대 우림 국가들이 이들의 이제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면 10억 달러가 지원이 될 텐데요. 이것 또한 이제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그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그 신뢰도가 높은 배출권을 또 판매할 수 있게 되고 보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엄격한 기준을 저희가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이제 기후 관련한 그런 연맹과 함께 저희가 또 여러 당사국 총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과 그리고 국가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어떤 장기적인 체계적 변화를 바꿔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후 위기라는 이런 당면한 위기에 대해서 저희 코얼리션을 이용을 하신다면은 분명히 아주 가장 취약한 입장에 있는 산림과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연맹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관할권 기준으로 해서 2022년부터 2026년 이 5년간의 이제 배출권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법권 관할 기준으로 레드 플러스를 위한 아트 트리스 기준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5년간의 배출권 거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엄격한 기준의 국제 연맹에 함께 하시게 된다면 그만큼 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국가들은요, 저희가 이제 거의 비구속적인 그냥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저희가 바로바로 이제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것보다 이제 5년 동안 약 100만 개의 크레딧을 그 매수를 저희가 그냥 목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들은 잘 조율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도 경쟁적인 그 비용과 그리고 낮은 수수료 모델을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산림 보호에만 목적을 두고 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수료나 아니면 이자도 굉장히 낮은 것을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리프 코올리션 알란 트레이코프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 산림 정책이라는 주제로 산림청 박은식 국제 산림협력관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고 계신 분들께서도 발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력권님의 발제를 큰 박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산림청의 국제산림협력관 박은식입니다. 앞서 이렇게 발표해 주신 우리 리프 코얼리션의 알란 트라이코프 씨하고도 이전에 이제 여러 번 만나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발표 순서가 좀 바뀌었으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레드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 레드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발표를 들으시면 아무래도 좀 훨씬 더 좀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한국 산림과 또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 산림 협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산림과 아까 말씀하셨던 산림이 어떻게 탄소 중립에 기여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한국에서 해왔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에는 한 40억 헥타의 산림이 있습니다. 육지 면적의 한 31%가 되는데요. 전 세계 지구 면적의 30%가 육지 면적이고 30%가 산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 년 전에는 이게 57%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7%가 만 년 동안 31%로 준 거죠. 그리고 지난 연간 한 150억 그루 정도가 이게 사라지고 있는 셈이고요. 산림 면적을 이제 개인당으로 나눠보면 5,000제곱미터 정도 1인당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산림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균일하게 분포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절반 이상이 산림이 많은 5개국 나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 브라질, 캐나다, 미국, 중국에 반 2절 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림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탄소도 흡수하고 산소를 생산하고, 또 여러 야생동물들한테 서식처도 제공해주고, 사람들한테 많은 또 목재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도 제공해줍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산림이 탄소 중립만 떼놓고 본다면 인간 활동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탄소 발생량의 약 30%를 흡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기후변화나 탄소 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조나단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었었던 캅 26에서 전 세계 41개 국가가 산림과 토지 이용에 관한 세계 정상선언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2030년까지 디포리스테이션을 제로로 만들겠다, 산림 황폐를 막자라는 취지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산림을 잘 활용해서 탄소 중립을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오전에 환경부에서도 말씀하셨겠지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겠다는 NDC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산림은 이런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연 기반 해법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기반 해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탄소 중립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보호, 또 자연적인 기능의 회복,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산림은 우리나라로만 따지고 보면 2040년 NDC의 약 9%를 저희 산림에서 감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간략하게 한국의 경험, 녹화 경험을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 하고 있는 산림 정책을 말씀드리겠는데, 이 내용이 나중에 말씀드렸던 레드 플러스의 실제적인 행동 내용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 2장을 준비했는데 주로 저희가 개도국이나 아니면 국제회의 가서 이런 내용들을 발표할 때 우리나라를 상징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사진입니다. 대부분, 사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왼쪽에 있는 사진은 경험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왼쪽은
똑같은 청계천 사진입니다. 이 서울시 중심부로 흐르는 청계천 사진인데 왼쪽은 1950년대고 오른쪽은 이제 거의 현재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준비한 이유는 경제적인 발전하고 환경적인 발전, 환경의 증진이 같이 갈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이 사진을 갖고 다니면서 그렇지 않다. 두 가지 목표는 같이 동시에 달성할 수 있고 그 실제 사례가 한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산림청에서 이제 녹화할 때 사진을 가지고 온 건데요. 1950년대의 사진입니다. 저런 사진이 아주 일반적인 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굉장히 푸른 사진이죠. 사실 경제 발전은 뭐 더 이상 제가 여기서 얘기 안 드려도 한국이 과거에 비해서 놀라울 정도로 경제 발전했다,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한국이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기적적인, 어떻게 보면 경제 발전보다 더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다라는 것들을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산림만 말씀을 드리면 산에 서 있는 나무의 양을 저희가 이제 인목 축적이라고 하는데 53년도에는 6세제곱미터밖에 없었습니다. 그 수치가 이제는 165세제곱미터로 거의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한 30배, 한 20몇 배, 25배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산림의 풍부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사진은 산림을 복원하는 과정을 단적으로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맨 위에와 같았던 사진, 황폐됐던 디포레스트됐던 산들을 녹화 사업을 통해서 나무를 심어가는 과정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이렇게 이런 성과를 가능케 했느냐? 연구에 따르면 네 가지를 크게 압축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 국민이 산림 녹화에 참여했다. 예전에 산림계라고 마을마다 산림을 녹화하기 위한 마을 단위의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식목일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어린 학생들까지 산에 가서 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외에도 군인, 노인, 얼마든지 사진을 많이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검색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나무 심는 것을 국가의 어젠다로 채택을 했습니다.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은 어젠다입니다. 그 당시에는 식목일 행사를 국가적으로 주관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밑에 사진 보시면 박정희 대통령이 식목일날 나와서 나무를 심는 모습입니다. 이건 말씀 안 드려도 많은 강조가 있었던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정책의 지속적인 실행을 위해서 산림청을 만들고 산림보호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산림계획제도, 계획성 있게 산림을 관리하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산림 외적인 부분인데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땔감을 이제 석탄이나 석유에 의존하다 보니까 산림이 더 잘 보호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221조 원 정도의 생태계 서비스를 산림이 제공한다고 보고 있고 GDP의 11%가 넘고 428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최근에 이렇게 이제 잘 가꾸어진, 잘 복원된 산림을 산림청에서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들 중에서 특별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재해,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울진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두 번째로 큰 불이 나서 2만 헥타 이상이 탔습니다. 그래서 산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기후 위기를 상징하는 그런 산림 재해입니다. 산림청에서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게 산림을 대응하고 있는데 특히 데이터에 기반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산불을 감시하고 진압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왼쪽의 사진 보시면 예를 들면 헬리콥터에서 신고를 받으면 30분 안에 출동해서 불을 끄기 시작하고요. 오른쪽 위쪽 사진에 보면 이번에 고생한 특수진화대원들인데 입고 계시는 옷들이나 장비들이 특수한 옷입니다. 스마트 헬멧이라고 해서 불을 야간에 투시경으로 통해서 불을 더 잘 본다든지, 옆에 지금 등에 메고 있는 것이 이렇게 더 무거운 짐을 질 수 있게 보조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진은 드론을 활용해서 산불을 감시하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 병해충은 사실은 큰 재난은 아닙니다. 생태계가 움직이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재난으로 보는 거는 갑작스럽게
외국에 있던 병해충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생태계가 준비하지 못할 동안에 피해를 받는 그런 침입 외래종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것들은 굉장히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제선충, 소나무 제선충병이 심각한 이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해서 각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개도국에 가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득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득을 얼마나 잘 개발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숲에 특별한 자원을 개발한다든지 산천 마을 주민들과의 프로그램들을 같이 함께 개발한다든지 해서 마을 주민들의 소득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간략하게 우리 산림 부분의 협력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협력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자협력, 하나는 양자협력입니다. 다자협력은 대부분의 국제기구, UNFCCC, CBD, CCD, 그리고 P4G, GGGI, FAO 이런 국제기구들과 협력하고 있고요. 양자협력은 저희가 각 국가별로 37개 국가와 양자협력을 맺고 서로 파트너십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알란 트레이콥스가 말씀드렸던 레드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레드 사업이 뭐냐? 개도국의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는, 또 나아가서 저감하는 그런 사업 활동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알란 트레이콥스 모시고 저희가 산림청 주관으로 심포지움도 했었는데요. 보시면 이거는 개도국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선진국이 하자고 한 사업이 아니고 개도국에서 사업하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선진국이나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배출이 너무 많다고 이걸 좀 줄이자고 얘기하니까 개도국에서 쉽게 생각해서 우리는 죄가 없는데 왜 갑자기 우리한테 다 모든 걸 책임을 지우냐 라고 얘기해서 코스타리카와 몇몇 개도국들이 2005년부터 제안을 해서 그게 10몇 년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파리 협약에 반영됐습니다. 파리 협약 제5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좀 작동이 잘 안 된 이유는 아시겠지만 파리 협약 제6조가 완성이 안 돼서 5조가 작동이 안 되고 있다가 지난 캅 26에서 6조가 이제 완성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다 작동하게 됐습니다. 레드의 내용은 레드가 원래 레드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레드로 시작했다가 D가 하나 더 붙고 플러스가 더 붙은 형태입니다. 처음에는 디포레스테이션, 산림 황폐화만 줄이자고 했다가 포레스트 데그레데이션, 산림이 쇠퇴하는 것도 맞고, 그 외에 산림의 다양한 역할인 지속 가능한 산림의 경영, 그 다음에 카본 탄소 흡수의 능력의 증진, 그리고 또 이걸 잘 저장하는 능력의 증진, 이런 쪽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현재 노르웨이는 한 4천억 정도를 레드에다 준비금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일본만 해도 13개 나라에서 레드 플러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레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알란 씨가 말씀드린 소규모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단위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서 3개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캄보디아 사업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65만 톤의 배출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5년 동안 진행이 됐고요. 이 경험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축적을 했고, 또 저희가 레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게 될 수 있었고요. 또 개도국, 특히 파트너 국가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많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프리카 DR 콩고에서 레드 사업을 이제 추가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 1월에는 페루, 우리 기후변화 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데, 페루하고 몽골에서도 저희가 레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많은 기업들 분들께서 참여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산림청과 기업들이 많은 MOU를 맺었습니다. SK, 현대백화점그룹, 또 두나무, 또 유한킴벌리, 많은 기업들이 맺고 있고 실제 또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산림이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 기반 해법이기 때문에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산림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 레드 사업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이 레드 사업에 기업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저희가 올해부터 레드 플러스 타당성 조사 사업을 민간에도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새로 사업을 도입했고, 민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산림 부분에서 많은 논의라든지 뭐 기업들의 참여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월 달에 세계 산림총회를 우리나라에서 코엑스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프로그램들이 이제 장관급이라든지 또 주요한 국가들의 대표들이 거의 다 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산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질문에 또 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산림청의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님의 발제 함께 하셨습니다. 산림의 가치와 함께 레드 사업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발제였습니다. 네, 다음 발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쇄 배출권 거래 플랫폼에 대해서 클라이미트 트레이드 프란시스코 베네디토 대표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It's a big pleasure to be here. I'm very honored to have been invited to this great event. Thank you to the organizers. 큰 영광입니다. 주한영국 대사관 환경부 그리고 사회책임투자 포럼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프란시스코 베네디토라고 클라이밋 트레이드 CEO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은행에서 먼저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BBVA 은행에서 일을 하면서 사실 세계 선도적인 기술 은행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특히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EU를 중심으로 많은 경험을 축적하게 됐습니다. 은행 내부에서 우리 고위 임원들 사이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제 동료인 페드로와 함께 회사를 우리가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UN 레드 프로그램에 일했던 호세라는 다른 동료가 계셨는데 우리가 이제 시스템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UN의 기금 모금 활동을 했던 분들이 다 모여서 전통적인 탄소 시장, 전통적인 기후 시장에는 효율성이 높은 마켓플레이스가 필요하다. 로직이 더 많이 필요하고 또 이 로직을 그러니까 기금을 이전하는 데에 투명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기금들이 실제로 이제 거래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그 혜택이 공고로 분배되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클라이밋 트레이드에 대한 소개는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You are here. 동영상은 통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Time reinforce their corporate social strategy. Blockchain is the transactional revolution that has opened the doors to a fairer world and is the technological driving force chosen by Climate Trade for its unprecedented traceability of operations, removal of bureaucracy, and commitment to transparency. You are here, on the brink
of a new era that finally brings technology in line with our planet's needs. Join us for this transformation. Well, this is a bit outdated. We today 네, 오늘날에는 약 300만 톤 정도의 배출권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설립된 회사이고 또 고객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의 기후 마켓플레이스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의 아마존이다라고 칭해지고 있는 기업이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자발적인 배출권 시장뿐만 아니라 EU ETS 즉 의무 배출권 시장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EU ETS 배출권 거래제와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아이렉스, 티렉스 등 여러 플랫폼상의 상품들을 우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이밋 트레이드는 처음부터 우리 기업의 목표는 기업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기후 마켓플레이스일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네트 제로와 관련된 전략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유럽의 가장 큰 기업들과 우리가 협력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기업들이 약 2천만 불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하여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이제 회사를 세우고 여러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발적인 시장뿐만 아니라 의무 배출권 시장에서도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도 따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블록체인을 사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거래 인증을 할 때에 즉 자금이 어디로 흐르고 있고 또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때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원하는 가격이 있는 그 고객사들과 함께 프로젝트 개발사들과 직접 연결을 해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 간의 최적의 가격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더 애자일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거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시오나라는 지속가능성 회사와 우리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래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룹 내부에서 배출권 거래를 하는 데만 3개월이 걸린다라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를 활용해서 모든 인증서들을 관리를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배출권을 나중에 구매를 하게 될 텐데 PDF를 사용을 하고 트레이더들에게 직접 매번 전화를 해야 된다고 상상만 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곳에서 아주 빠르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클라이밋 트레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미 지역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유럽 그리고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출권 상수의 프로젝트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 자회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상수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관련된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돕고 있습니다. 프로세구어가 같은 전 세계 가장 큰 교통 모니터링 회사 중에 하나 있는데 이들과 협력을 해서 남미 지역에서 그리고 에너지 파이렉스라는 거래소에서 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인증받은 표준들의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SGS를 비롯한 여러 인증 회사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느낀 것은 충분한 사업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백 개의 사업들을 우리가 이제 참여를 했었고 또 나머지 이 자리에 계신 다른 동료분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는데 또 한국 기업들도 이 영내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배출권 사업의 거래에 참여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팩트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 SDG 개발에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포브스에서 지정한 기후 행동 기업 중에 하나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의 기후 행동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SDG 그리고 우리가 이 거래를 통해서 긍정적인 임팩트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켓플레이스와 함께 2018년도에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의 제품, 상품들이 탄소 발자국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툴을 개발해서 이 탄소 발자국을 산정하고 보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코프 3 하에서는 사실 이것이 필수가 될 것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이 탄소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파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임원들께서 비행기를 타고 갔다. 그러면 이 비행기를 탈 때 몇 개 정도, 얼마 정도의 탄소가 생성되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미국 내에서 SEC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기업들,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이 탄소 배출량을 매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탄소가 생성되고 어떠한 지침들을 통해서 이것을 줄이고 있는지 요구하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EU에서 선두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는 서비스가 API입니다. API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PI는 기본적으로 우리 기술을 그 어떠한 세계에 있는 시스템, 웹사이트, 앱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기업들의 그러한 시스템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을 할 때 탄소 배출량 계산하고 숙박할 때 숙박시설에서의 탄소 배출량 등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자면 앞서 연사 중 한 분이 CBAM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제품을 유럽으로 판매를 하신다. 그럴 때에는 유럽으로 들어가기 전에 탄소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API 연결이 되시면은 화물업체들이 그 탄소 생성량을 산정을 하고 거래를 사전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사실 우리가 많은 회사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텔레포니카라는 통신사와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텔레포니카가 판매하는 모든 텔레비전, 전자기기 각 제품별로 탄소 발자국을 우리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이것을 살 때에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탄소 발자국이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블록체인 상으로 이것이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위젯도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IT 같은 경우에는 위젯을 사용하면 아주 쉽게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서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데요. 개인 차원에서 기업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이런 인증서를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탄소 등록부들이 있는데 전 세계의 많은 등록소들과 우리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 블록체인을 사용한 유럽에서의 탄소 등록소를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 200여 개의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등록소에 오늘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실시간으로 탄소 거래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테일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우리 고객사들과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이밋 트레이드에서 거래하는 기업이 500여 개 기업이고 그 숫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제 우리 회사에 참여하고 있는 자문들과 파트너도 있습니다. 하비에르 만사나레스 같은 경우에는 GCF의 부사무총장이셨습니다. GCF가 한국에 있잖아요. 하비에르 만사나레스는 이제 우리 CEO의 개인 자문직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글래코인의 전 CEO도 우리 파트너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후안 베르데라는 전 오바마 행정부 자문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성 단체 그리고 유엔의
기후변화 연합의 설립자들과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약 7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팀이 클라이밋 트레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도 여러 배경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유엔에서 세계경제사회조사에서 선도적인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기업으로 하여금 탄소 전환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으로 회사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UN WTO, 그러니까 세계 관광기구 있지요. 관광기구에서는 우리 API가 세계 최고 솔루션이다. 관광 부문에서 최고 솔루션 중에 하나다라고 꼽았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행사를 하실 때는 기업 행사에서 발생되는 탄소를 직접 산정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밋 트레이드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탄소 중립 기업 행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베리아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항공 부문에서의 탄소 발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abify라는 업체, 일종의 우버와 같은 회사인데요. 라틴 아메리카 스페인 지역의 우버라는 회사인데요. 그래서 라이드를 할 때마다 탄소가 어느 정도 생성되는지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사실 카야피파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모든 라이드에 대해서 월 초에 그 전월에 대한 라이드에 대한 모든 명세서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라이드별로 탄소가 어느 정도 생성되는지 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매달 인증서를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모든 라이드, 모든 탄소 배출 양을 산정을 해서 우리가 인증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텔레포니카에 대해 사례는 말씀드렸습니다. 또 호텔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멜리아라는 전 세계 가장 큰 호텔 그룹 중에 하나인데요. 멜리아 리워드 마일스 포인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클라이밋 트레이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을 할 때에 발생되는 탄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건물들이 앞으로 어떤 탄소 발생량 산정과 이제 거래가 필요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이런 빌딩을 위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최근에 몇몇 기업들과 함께 협력을 하는데 여기에 ITS라는 인증사도 있는데 우리가 실시간 탄소 크레딧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직접 우리 디지털 시스템으로 그 탄소 양이 되고 그 다음에 메가와트시를 CO2로 다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탄소 등록소로 가게 되고 그 등록소에 있는 배출권들을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우리가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성의 개념으로 인해서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그런 배출권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거래가 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모빌리티에 있어서 이러한 실시간 어떤 산정과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클라이밋 트레이드에 대한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나중에 여러분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제자 두 분 위쪽으로 모셔서 질의응답을 가질 텐데요. 준비가 되는 대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발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발제자당 사전 질문 2개씩 드릴 예정입니다. 사전 질문 후에는 현장 질문을 받겠습니다. 온라인 참여자 중에서 현장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발제자 두 분을 다시 위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발표 순서대로 사전 질문을 드릴 텐데요. 먼저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님께 사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기업에서 식수 활동 자체가 탄소 상쇄의 일부로 활용될 수는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서 식수 활동 자체는 탄소 상쇄 사업으로 이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식수 활동이라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산림을 조성했냐가 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제도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이제 자발적 탄소 상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자발적 시장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의무적 시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또 예를 들면 탄소 상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나무 심는 것뿐만 아니라 뭐 목재를 활용한다든지 또 산림을 보호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 아까 레드의 국내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통계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2021년 말 현재까지 한 463건이 등록돼 있고 산림 면적으로는 48,000헥타 그리고 배출권으로 따지면은 약 한 1,700만 톤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으로는 8건 그리고 214헥타 한 238톤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나무를 심고 또 숲을 가꾸고 하는 거는 탄소 상쇄 사업으로 상쇄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업의 식수 활동 자체가 상쇄로 활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배출권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나요? 있다면 취소 사유가 무엇이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배출권 자체가 취소된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레드 사업을 통해서 캄보디아에서 65만 톤을 이렇게 발급받았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취소되는 사례가 없고 다만 이제 산림 부분에 배출권 거래를 이렇게 배출권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설계하고 등록하고 그 사업을 계획대로 실행했는지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면에 취소된 사례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서 우리 그 레드 사업을 말씀해 주셨던 우리 리프 코얼리션의 발표 자료도 보시면 리프에서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되지만 또 그 반면에 나중에 사업이 취소되는 불확실성은 좀 더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이밋 트레이드의 프란시스코 베네딕토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거래되는 상쇄 사업 유형이 무엇인가요? 또 앞으로 어떤 유형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시나요? 전 동료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날에는 사실 많은 기업들이 우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 방법론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레드 플러스라든가 재조림 사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고요. 예,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요. 하지만 폐기물과 관련된 사업, 상쇄 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환경의 피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이 그 주요 산업 중에 하나일 것이고, 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로 인해서 또 폐기물 처리로 인해서 수자원 오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연료 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조림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존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산림의 80%가 사실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들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상수의 사업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삶의 방식을 변하는 것은 대부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소 발자국 상쇄를 위해서 이렇게 큰 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의 상수 사업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탄소 제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아직은 기술 발전 단계가 상용화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기술을 발전하면서 비용이 줄어들 것입니다. 과거에 태양광 패널 가격이 떨어졌듯이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 제거와 관련된 사업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탄소 포집과 같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술들과 관련된 사업들도 우리가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톤당 약 45달러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기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2050년까지 약 60만 톤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탄소 제고 기술들이 개발될 때마다 이런 관련 사업들을 기업들이 더 많이 포용하게 될 것이고 참여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전 속도를 유지를 하면서 동시에 또 탄소를 생성하는 것도 긍정적인 임팩트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탄소 제거를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국가 차원에서 ETS, CBAM 등 온실가스 규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상쇄 배출권을 이러한 국가 규제들에 대응해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과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스페인에서 최초로 또 유럽에서 최초로 EU 배출권 거래에 있어서 우리 클라이밋 트레이드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우리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배출권을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 대해서는 액세스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도 곧 개시가 될 것입니다. 대한 답변을 마치겠고요. 이어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산림청 박은식 협력관님께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산림기금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수익은 어떤 활동으로 투자자에게 환원되는지요? 산림기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산림기금이 여러 가지 논의가 국내에 있습니다만은 아직 우리 국내에서 실현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기금을 통해서 이제 실현되는 예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탄소 관련된 문제하고 말씀드리면 기금이 사실은 앞서 말씀하셨던 리프 코얼리션이 일종의 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산림 보호나 여러 가지 산림을 활용한 탄소 흡수 증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간에 기금의 매개 역할을 해서 기금의 그런 출자를 받아가지고 그 기금에서 개도국이라든지 산림을 관리하는 분들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거기서 나온 크레딧을 다시 또 반대로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형태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탄소 관련해 가지고는 기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리프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10불에 탄소 크레딧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산림 기금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조금 더 확장되면 여러 가지 생태계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산림 휴양이라든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숲에 가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휴양 활동에다 투자를 하고 또 그 투자한 것들을 기금을 조성했던 분들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에도 이미 진행되고 있고 또 싹이 트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 국내에서 이런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산림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활성하게 되게 이렇게 운영되는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산림기금에 대한 투자 내용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프란시스코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업들의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림 프로젝트를 통한 탄소 상쇄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생각되는데요. 산림을 통한 탄소 크레딧이 충분히 공급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로서는 확실히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전 세계 수요를 따라잡는 데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트 제로 목표, 탄소 중립 목표와 표준, 이 SBTI가 마련되어 있는데 점진적으로 산림 부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론들이 또한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임팩트가 나오기 위해서요.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 이니셔티브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여러 솔루션을 우리가 제공하여서 수요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녹색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변화를 하나의 기업의 사업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사업의 기회를 보게 되면은 여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래에 대해서 긍정하고 혹시 현장에 계신 분 중에서 발제자분들께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부 발제자분들께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